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거죠? 네, 시정연설이라는 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최근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와가지고 어디에 쓸 거고 왜 필요한지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아직 내용이 좀 나와봐야 될 텐데 핵심적으로는 추경안 내용 설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주로 예산 설명하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추경안이 30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민생 회복 그 소비 쿠폰 사업 편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원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 13조 2천억 원, 3분의 1이 넘는데 이걸 왜 편성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기대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경제 회복이 목표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탁, 당부 같은 표현들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들어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첫 시정 연설이다 보니까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면,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벌써 한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직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흐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월 4일에 취임했고 30일 되는 게 7월 3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쯤 해서 기자회견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뭐 대통령실을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일을 맞춰서 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검토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해석을 해보면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100일쯤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확실히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겁니다. 100일 정도면 이제 3달인데, 석 달인데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이면 상당히 빠른 거 맞고요. 그렇다면 왜 빨리 하려고 하는가, 이거 궁금하네요. 어제 여권 핵심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연결하면서 보면 좀 잘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속선상에 있고 그 결과물로 그 연속선상에서 기자회견도 빨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이제 현충일 추념식하고 그다음에 울산에 AI 행사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으로 전통시장을 인근에 있는 곳을 방문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타운홀 미팅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직접 들은 다음에 바로 해결책도 제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 기자단하고 오찬도 하고 뭐 갑자기 티타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방 때도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대중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건데 그 중심에는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주권자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정부는 죽은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피드백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잘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겠다,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럼 이 관계자가 뭐 과거 예를 하나 드는 게, 대통령이 과거에 뭐 이렇게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뭐 약간 밈 같은 얘기였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뭐 주인들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장차관 그 국민 추천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도 국정 전반에서 이제 국민들이 효능감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빨리 하고 소통 많이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 예. 시정연설부터 지금 이제 곧 있을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기자회견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 정권 초에 이제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 그렇죠. 내는 굉장히 언론에 많이 등장을 역대 대통령도 하고 싶어하고 많이 이제 언론 친화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프레스 프렌들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도어 스태핑도 뭐 하겠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사고가 나니까 참모들이 건의해서 이제 중단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언론관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요. 어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이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는 굉장히 언론에게 강경하게 하거나 적대적으로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선거 기간에 예를 들면은 호텔 경제학 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SNS가 없었으면 나는 가루가 됐을 거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들이 내 취지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고, 뭐 예를 들면은 그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언론들 인터뷰하니까 예의가 없어, 커트야 커트. 아,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비하인드 컷. 예, 그러니까 뭐 과거까지 이제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론 특정 언론 뭐 좌표 찍기 논란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좋은 흐름인데, 정권의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네.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보다 땡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래도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기를 좋아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에서 네. 멕시코 대통령 사례에 조금 인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멕시코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인데 매일같이 생방송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 그게 본인의 인기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참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최근에 국민 사서함, 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뭐 국민 청원과 비슷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정책 제안에 좀 더 가까운 건데,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소통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정연설은 잠깐 뒤에 하고 어제 호남에 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 20일에 울산에 가고, 그리고 24일에는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5일에 호남 이제 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호남에 간 거는 지금 무안 공항 이전, 네. 요거 때, 그러니까 그 광주 공항 이전 때문에 이제 간 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송미령 장관 임명에 대한 어떤 호남의 반발, 특히 아, 민심 농촌. 달래기 측면 아니냐? 예,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건, 지금 호남 홀대론이 다시 지금 그쪽에서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당선되더니 이를테면 양곡 상보 3법,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지도 지금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건데, 지방선거가 또 내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래시장도 많이 가고, 뭐 소록도도 지금 갔고, 한센병 환자 그게 김혜경 여사가 갔다 오고 내가 대통령하고 나중에 같이 오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지킨 건데, 대통령은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소록도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역 현장 방문도 상당히 이제 늘어날 것 같다. 라는 보고, 시정연설을 이제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거나 뭐 침묵 시위하거나 뭐 피켓 들거나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예. 알겠습니다. 시정연설 여러분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 체포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했었는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조은석 특검팀이죠. 그제 청구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한 배경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혐의들 적용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3번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든요. 이게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앞서서 지난 5일, 12일, 19일 3번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서 보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불응했었거든요. 네. 이 사건을 23일에 특검이 넘겨받았는데, 앞서서 경찰에 불응한 걸 근거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기각이 됐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 출석할 테니까 체포하지 마 이렇게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아, 이제 특검으로 넘어갔고 난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테니까 체포는 하지 마시오란 입장을 전달을 한 거예요, 법원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참작해서 그럼 일단은 체포영장 기각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다들 좀 체포가 되지 않겠느냐, 많이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예상을 했다가 놀란 것 같았는데 뭐 어제 뭐 여당 의원도 그런 식으로 좀 놀라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법조계 쪽에 물어보니까는 뭐 그렇게 이례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출석 불응이 체포영장이 가장 주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체포영장 발부를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일반적인 반응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다른 법조계 인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은 원래 목표 자체가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시키려고 강수를 뒀던 건데, 그러니까 출석시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건데, 일종의 압박 작전이 통했다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각돼도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각이 됐으니까 이러면 특검이 뭐 속된 말로 한 방 먹은 거 이게 아니라 특검은 애초에 출석을 시켜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해서 나온다고 했으니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검에서 6월 28일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출석을 해라 이렇게 바로 통보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뭐 즉각적으로 뭐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비판도 역시 같이 했어요. 예. 일단 체포영장 기각된 거 가지고는 과실을 위한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내용들을 특검에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거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다만 당당하게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특검에 나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뭐 체포영장이 바로 청구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어요 밤사이에. 네, 어제 또 같은 날에 이제 예. 발부가 됐습니다. 예. 역시 같은 내란 특검팀에서 지난 19일에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어제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뭐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이 내란 관련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다른 혐의 적용해서 추가 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3대 특검 중에서 첫 기소이자 첫 구속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포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내란 특검 그 윤석열 체포영장 이거는 뭐 남 꽃놀이 패드 같은 거다 그렇게 이렇게 좀 설명하셨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체포되면은 체포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그거는 법원이 좀 더 부담을 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입장이 이제 특검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건데 정말로 이런 체포영장이 없었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임했을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는 안 나가고 특검에는 또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셈이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등이 이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비판할 때 얘기했던 수사기관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경찰은 안 나가고 특검은 나가고 뭐 선택적으로 피의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지금 특검이란 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한정으로 이렇게 뻗치기 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압박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통했다. 그리고 28일 날 안 나올 경우에는 또 체포영장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예, 내일 모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꼬박꼬박 나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김용현 장관은 사실은 이거는 좀 유력했습니다. 그쵸. 구속이 이제 유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보석 그 신청을 한 거를 직위원재판부가 한 건데 이걸 안 받았잖아요. 다른 재판부거든요. 이건 다른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는 조금 일종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은 박안수 뭐 총장이라든지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법원의 보석 조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 풀려나게 됐는데 이게 이를테면 주거지 제한이라든지 만나는 사람 접견하는 사람 제한하는 거 이거 다 받아들였는데 김용현만 지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앞으로 조사 받을 거고 네. 김용현은 구속이 됐으니까 계속 이제 감옥에서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 연장이 구속이. 되면서 조사를 받을 거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노상원이 어떻게 될 거냐? 노상원이 사실은 키맨이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특히 노상원 수첩이 언론 보도는 많이 됐지만 이게 실체가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상원 건을 특검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신병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입원 중. 병세가 더 악화됐대요. 아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 우울증으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병세가 더 악화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같이 가가지고 병간호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를 전달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양쪽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이 조사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인지 아니면 조사는 받을 수 있는 우울증인지를 소위 말하는 의사들 전문가의 소견을 조만간 이 특검 측에서 확인하지 않겠냐. 일단 예. 김 여사 본인은 특검이 요청하면 가서 조사 받겠다라는 입장은 냈거든요. 낸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뭐 판단, 진단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의 말을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예, 뭐 이랬다가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이 악화되거나 뭐 긴급 체포 당하거나 그럴 거니까 나도 뭐 의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요 과정을 보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안 됐잖아요. 네. 다른 수사기관이긴 하지만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체포하는 게 약간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약간 부담을 덜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 수사기관들에서 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네. 지금 초기에는 내란 특검이 좀 굉장히 뭐 성과를 내는 것처럼 좀 빠르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굉장히 많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란 특검은 사실 수사기관들이 다 열심히 원래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출범하기 전에 원래 내란 했었던 수사는 네, 그러니까 그건 특검 원래 출범 전에도 이미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의 계엄 뭐 예.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뤄진 수사였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많이 밝히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소극적으로 수사했던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게 많이 나올 네,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제2의 논두렁식에 나온 김민석 청문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은 어제까지 마지막 날이었는데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30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정회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는 5시에 자료 제출이 되면은 속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자료 제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가 자정이 넘어가면서 파행 끝에 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청문회는 종료가 됐고요. 지금 민주당은 30일에 본회의에 인준표결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민석 후보자는 앞으로 뭐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조금 상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할까요? 예.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제가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한. 자, 이제 요 논란이 어제 있었죠. 요렇게 김민석 후보자는 그거 6억 쟁여놓은 것처럼 지금 나를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얘기했고, 주진우 의원은 6억의 현금의 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흔히들 얘기한 이제 쟁여놨다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요렇게 맞붙은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좀 여지까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한테 2009년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스위스 명품 시계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가 이걸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자살에 연결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검찰 수사 아니면 당시 알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받았던 네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꺼내서 검찰 문제를 소환을 한 것이고 동시에 주진우 의원이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부각하는 그런 방어형 공격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김종인 평론가. 예. 일단 요 쟁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롱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저 이제 돈의 흐름들 어저께 이제 다 설명을 보셨을 테고 이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환이 된 거예요. 예전에 2012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이 왜 장롱에 돈을 보관할까요? 장롱이 이자도 주나 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장롱에다가 돈 넣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롱 6억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다 뭐 다시 이제 논두렁식에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얘기하고 그러자 주진우 의원이 아니 뭐 없는 거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드러난 걸 갖고 얘기한 건데 그게 왜 조작이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장롱에 쟁여놨다라는 것보다 6억을 다 현금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한 거니까 약간의 비유법이 막 쓰이는데 핀트가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이거를 지지층을 결집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논두렁식이가 일종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근데 정확하게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건 시계를 받은 거는 조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과 검찰의 약간 언론 플레이였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지금 정면 돌파로 조금 하겠다.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처가로부터 2억 원 받은 거 왜 그 증여세 증빙 자료 안 내는가? 요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다가 결국은 파행이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문 보고서는 뭐 합의하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준 표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표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